밤의 파수꾼, 아파트 경비원 최민수 씨의 24시. 아이고 다리야. 65세 최민수 씨는 오늘도 뻐근한 다리를 붙잡고 앓는 소리를 냈다. 밤새도록 아파트 단지를 순찰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느라 잠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다. 24시간 막교대로 돌아가는 경비 업무는 젊은 사람에게도 버거운 일인데 환갑을 훌쩍 넘긴 최 씨에게는 더욱 힘겨운 싸움이었다. 그래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야. 최 씨는 힘든 와중에도 옅은 미소를 지었다. 30년 넘게 해온 경비일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아파트는 그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었고 주민들은 그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아니었다. 몇몇 주민들은 최 씨를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갑질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최 씨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최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레일 아저씨, 여기 쓰레기 좀 치워봐요. 늦은 밤, 최 씨는 순찰을 돌다가 아파트 현관 앞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봉투째 버린 것이었다.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는 모습에 최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쯧쯧, 이러면 안 되는데. 최 씨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아저씨, 여기 쓰레기 좀 치워봐요. 고압적인 목소리가 최 씨의 뒤통수를 때렸다.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최 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저, 지금 치우고 있는데요. 최 씨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빨리 좀 치우라고요. 냄새 나잖아요. 여성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재촉했다. 최 씨는 서둘러 쓰레기를 치웠지만 여성은 만족하지 못한 듯 혀를 차며 돌아섰다. 사례, 이 경비 아저씨가 택배 좀 받아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어느 날 최 씨는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한 주민이 택배를 찾으러 왔다. 아저씨, 제 택배 왔나요? 주민은 최 씨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여주며 물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최 씨는 택배 상자들을 뒤져 주민의 택배를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최 씨는 택배를 건네주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주민은 택배를 받자마자 불만을 터뜨렸다.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줘요? 경비 아저씨가 택배 좀 받아주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주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사례 3,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잠 좀 자자고요. 새벽 3시, 최 씨는 순찰을 돌다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젊은이들을 발견했다. 늦은 시간까지 소란을 피우는 모습에 최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의를 줬다. 저기요, 늦은 시간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주민들이 잠을 못 자요. 최 씨는 정중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최 씨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시며 떠들었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잠 좀 자자고요. 한 젊은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최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아니라. 최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젊은이들은 최 씨의 말을 끊고 욕설을 퍼부었다.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다. 밤의 파수꾼, 그들의 노고를 기억해 주세요. 최민수 씨의 이야기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 힘든 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한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의 갑질과 폭언은 그들의 노고를 짓밟고 자존감을 훼손한다. 아파트 경비원은 우리 사회의 약자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존재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가족이다. 경비 아저씨,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 우리 모두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그들이 있어 우리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진다. 은퇴 후 왜 경비원의 길을 택했을까? 벼랑 끝 노후, 생계형 경비원 최민수 씨의 선택. OECD 꼴찌 노인 빈곤율,
대한민국 노년의 슬픈 자화상. 최민수 씨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습니다. 65세, 은퇴 후에도 편히 쉴 수 없는 그의 현실은 우리 사회 노년층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라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가정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년층이 왜 빈곤의 늪에서 허덕여야 할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대비책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젊은 시절에는 노후 준비보다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에 돈을 쏟아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계형 경비원, 벼랑 끝에 몰린 노년의 선택. 최 씨처럼 은퇴 후 경비원으로 일하는 노년층을 우리는 생계형 경비원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24시간 격일제 근무,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경비원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최 씨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비원들은 육체적 피로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의 갑질과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비원 일을 선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문제,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 최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노년층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노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노년층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야 합니다. 벼랑 끝 노후, 그 슬픈 현실 뒤에 숨은 이유들. 최민수 씨와 같은 노년층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1. 부족한 노후 준비. 낮은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현재 수령액은 평균 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개인 저축 부족. 과거에는 자녀 교육, 주택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이 커 노후 준비에 소홀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낮은 금리,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저축을 통한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2. 불안정한 노년층 일자리.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노년층이 접근 가능한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경비원, 청소원, 주차 관리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용 불안정.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고용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계약직,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고 언제든 해고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3. 사회적 편견과 차별.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우리 사회에는 노년층을 쓸모없는 존재, 부양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자존감을 훼손합니다. 차별적인 고용 관행. 일부 기업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노년층을 채용하지 않거나 조기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4. 가족 해체와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자녀 부양 부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자녀 세대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단절.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 고독감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 자살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건강 악화와 의료비 부담. 만성질환 증가. 노년층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입니다. 장기 요양 필요성 증가. 치매, 뇌졸중 등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년층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시설 부족,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노후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층이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공무원이니까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밤마다 대리운전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공무원은 연금이 있으니 안정적이다. 퇴직금도 두둑할 테니 은퇴 후에도 여유롭겠지.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전직 공무원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노후 준비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이야기죠. 솔직히 말해 지금도 은퇴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전직 공무원분은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했기에 주민들한테도 인정받았고 후배들 사이에서도 저 분처럼만 하면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퇴직 후 5년 만에 퇴직금은 다 사라지고 결국 밤마다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버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후회는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후회는 연금이 전부일 거라는 착각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안도감이 됐다고 해요. 매달 일정액이 들어오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세금과 보험료 떼고 나면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상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통장이 바닥나더랍니다. 그분이 말하길 연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한 게 가장 큰 착각이었어요. 연금은 안전망이지 생활비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후회는 퇴직금을 한 번에 굴리다 다 날린 것입니다. 퇴직하자마자 친척이 권한 부동산 투자에 수억 원을 넣었는데 입주 지연과 분쟁으로 돈이 묶이고 결국 헐값 매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자산인데 한번 크게 불려보자는 욕심이 화근이었죠. 이 얘기 들으면 남 얘기 같지 않죠? 퇴직금이 생기면 다들 어떻게 굴릴까 고민합니다. 예금만 하자니 수익이 아쉽고 누군가가 확실하다는 말에 마음이 기우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가 전 재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간과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후회는 지출 계획 없이 쓴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12년은 정말 좋았다고 해요.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이젠 벌 필요 없이 즐기자는 마음으로 썼는데 거기다 결혼하는 자녀한테 큰 돈을 주고 나니 남은 건 적금 몇백만 원 뿐이었답니다. 그때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썼죠. 그런데 그 돈이 평생 쓸 돈이었더라고요. 너무 솔직한 고백이죠. 많은 분들이 퇴직 직후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이제 나를 위해 쓰자며 소비를 확 늘리는데 소득은 줄어듭니다. 평생 벌어온 돈을 한 번에 쓰기 시작하면 금세 고갈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연금은 최소 생활비 보조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이 등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실수령액은 각종 공제 후 생각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연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연금 외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영업이든 임대수입이든 배당이든 파트타임이든 무슨 형태든요. 둘째, 퇴직금은 평생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건 절대 한 방에 크게 불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굴리다 잃었다는 얘기는 너무 흔합니다. 전문가들은 퇴직금 관리를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예금, 채권형으로 두고 일부는 배당주나 안정적 임대 수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분산해야 합니다. 한 곳에 몰아넣으면 위험합니다. 셋째, 지출 관리가 생존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퇴직 직후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평생 벌고 모은 돈이 손에 쥐어져 있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라는 해방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두 번의 여행, 자녀 결혼,
자동차 교체로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문제는 이제 다시 벌 수 없다는 거죠.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이 전직 공무원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국민한테 봉사했고 법 안 어기고 가족 부양하고. 그런데 퇴직 후에는 정말 무능력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쓰는 대리운전이 나를 살렸어요. 하지만 너무 후회가 커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이것입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 없는 상태가 아니라 소득 구조가 달라지는 상태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금 퇴직금 추가, 소득원을 결합해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작게라도 일하거나 수익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노후 파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 자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진 돈이 무제한이 아님을 알려야 합니다. 부모가 희생하며 자녀 결혼 자금 다 대줬다가 노후 파산하는 사례는 너무나 흔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더 위험합니다. 노후 준비는 시간이 재산입니다. 늦게 깨달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연금이 있든 없든 지금이라도 계획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셨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득원을 찾고 지출을 줄이고 남은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대리운전도 귀한 일이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다르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한 출발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어서 이제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하면 저런 후회를 피할 수 있을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가능하면 실제 숫자와 상황을 넣어서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출발점은 이겁니다. 퇴직 후에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주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대신 그 공백을 메우는 게 바로 연금, 퇴직금, 금융자산, 추가 소득이죠. 그런데 대다수는 연금만 생각하거나 퇴직금으로 한방 투자 생각만 하다가 실패합니다. 자, 이제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1. 연금의 실제 수령액을 냉정하게 계산하기. 많은 분들이 나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받으니까 됐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수령액을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적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2024년 기준 평균 수령액이 약 60만 원대, 상위권도 150만 원 수준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 시점 급수나 재직 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250만 원 전후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공무원 연금 250만 원이면 20만 30만 원 정도가 공제되고 실제로는 220만 원 정도 손에 쥡니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료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꼭 해보셔야 할 게 내 월 평균 생활비 마이너스 실수령 연금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기준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연금 수령이 220만 원이면 매달 80만 원 적자가 나옵니다. 이걸 어디서 충당할지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전 팁.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본인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세요. 내가 은퇴 직후 필요한 생활비를 현재 가계부 기준으로 작성해 보세요. 거기에 의료비나 부모 자녀 지원금도 추가해야 합니다. 적자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그걸 메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 퇴직금은 안전자산으로 분산 투자하기. 퇴직금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목돈입니다. 은퇴 후 투자 실패가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한 가지예요. 퇴직금을 한방 투자에 몰아넣지 말라는 것. 예를 들어 2억의 퇴직금이 있다면 전액 부동산 투자, 전액 주식, 전액 지인 사업자금 대여 이런 건 위험합니다. 실전 예시 포트폴리오 50% 1억 초저위험 자산 정기예금 MMF 단기 채권형 펀드 30% 6천만 원 중위험 자산 안정 배당주 채권 ETF 리츠
20% 4천만 원 소액 리스크 자산 글로벌 분산 주식형 펀드 달러 자산. 이런 식으로 분산하면 시장이 흔들려도 전부 잃지 않습니다. 추가 팁. 퇴직금 굴릴 때 금융사 직원이 권하는 상품을 덜컥 가입하지 마세요. 수수료 구조를 꼭 물어보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 의무가 강화됐으니 상품 설명서를 요구해서 직접 읽어보세요. 3. 현금 흐름 설계의 핵심 생활비의 80% 이상을 고정소득으로. 연금 투자이자임 대소득 파트타임 소득 생활비의 8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300만 원이면 매달 최소 240만 원은 안정적인 고정소득이 들어와야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버틸 수 있어요. 사례. 어씨 부부 연금 200만 원 소형 오피스텔 월세 40만 원 배당주 이자 10만 원 아르바이트 30만 원 총 280만 원 확보. 이 정도면 생활비 300만 원에서 약간 부족하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 팁. 배당주 투자 시 배당률 5% 전후 기업을 살피되 너무 위험한 테마주는 피하세요. 오피스텔, 상가 임대는 공실 리스크를 꼭 계산하세요. 사지출 계획서 만들기 최소 20년 플랜으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12년 신나는 소비를 하다가 돈이 바닥나요. 전문가 조언. 20년, 30년 단위의 지출 계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엑셀이나 가계부 앱으로 항목별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비 주거, 관리비, 통신비, 보험, 변동비, 식비, 교통비, 여행비, 의료비 나이 들수록 가파르게 증가. 실전 수치 예시. 60대 부부 평균 월 생활비 2024년 기준 통계 260만 300만 원. 의료비 비중 60대 평균 20만 30만 원, 70대 가면 40만 50만 원 예상. 5. 자녀 지원은 내 노후 계획 안에서 제한하기. 많은 부모님이 자녀 결혼자금, 주택자금 대줄 때 무계획으로 큰 돈을 씁니다. 사례. B씨 전직 교사 퇴직금 2억 중 1억을 자녀 전세 자금으로 주고 본인 노후 생활비가 급락. 결국 70세부터 경비 아르바이트 시작. 실전 팁. 자녀와 솔직히 대화하세요. 우리 노후 생활비가 우선이다. 지원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20% 넘지 않도록 설계하세요. 증여할 땐 증여세 신고 의무화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추가 소득 설계는 필수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예시 아이디어. 대리운전 체력 부담 있지만 즉시 현금화 가능. 배달킥 서비스 시간 유연성. 지역 아동센터 보조교사 경력 활용. 온라인 강의 유튜브, 블로그 경험 기반 콘텐츠 판매. 농촌 귀촌 소득형 농업. 주의사항. 체력 건강 상태를 꼭 고려. 장비 투자 등 초기 비용 확인. 결국 이겁니다. 퇴직하면 고생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 설계의 시작이다. 연금은 안전망일 뿐 여유로운 생활의 보장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목돈이지 한방 투자 종잣돈이 아닙니다. 소비는 평생 돈이 아니라면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자녀 지원도 내 노후 보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혹시 지금 준비가 안 되셨나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당장 내 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고 퇴직금 포트폴리오를 짜보고 생활비 계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와 진지하게 상의하세요. 우리 모두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는 여전히 준비할 수 있고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복잡해지고 동시에 살짝 두려운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평생 일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직업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게 되면 뒤이어 찾아오는 막막함과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연금 250만 원을 받고도 폐지를 줍게 된 사연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하고 또 왜 미리 대비가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리 연금이 있다 한들 잘못된 기대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들어두면 적어도 같은 길을 밟게 되진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죠.
1. 연금이 있다고 안심했다가 결국 폐지 줍는 신세가 된 55세 퇴직 경찰관 이야기. 자, 첫 번째 사례는 오늘의 제목에도 나왔던 55세 퇴직 경찰관 분의 사연이에요. 오랜 기간 경찰로 근무하면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적어도 20만 3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들도 봐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셨대요. 그런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죠. 퇴직을 하면서 받았던 일시금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 250만 원을 기반으로 자녀들 학비며 생활비를 모두 도맡아 하셨고 무엇보다 본인이 2030대부터 계속 내왔던 의무감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도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니 경제적으로 흔들림 없어야지라는 생각이었죠. 문제는 몇 년 사이 물가도 올라버렸고 자녀들의 교육비도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연금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예요. 월 25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 같지만 실제로 집 모거지 담보대출이 조금이나마 남아있고 자녀가 아직 대학을 다닌다면 택도 없죠. 게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경조사 비용이 생기면 금세 적자예요. 그렇게 퇴직 후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원래 조금 있던 적금이며 저축성 보험이며 서서히 깨서 쓰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생계가 빠듯해져서 폐지 줍는 일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라고 하셨어요. 현직 경찰일 때도 어려운 분들을 보면 무심코 지나쳤는데 막상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니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크게 낙담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은퇴 후에는 내가 받는 연금만 믿고 큰 지출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례예요. 2. 내가 교장까지 했는데 퇴직 후엔 더 지쳐 60세 전직 교사 사례. 두 번째로는 교직에 계시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매월 연금이 꼬박꼬박 나오고 또 다년간 쌓아둔 경력이 있으니 은퇴 후에도 뭔가 강의나 컨설팅 같은 걸로 부수입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꽤 높았습니다. 우선 퇴직 후 강의나 출강 기회를 찾으려면 상당히 영업을 해야 해요. 아무리 교장을 했어도 교육청이나 학교, 또 관련 기관에 자신을 적극 어필하고 경쟁력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야만 강의 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이 분도 처음에는 내가 교장까지 했는데 이름값으로 어느 정도 기회가 오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했다고 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다들 새롭고 신선한 강사를 원하고 강연료 책정도 생각보다 낮은 편이라 이분이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교사 시절에는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건강보험료, 세금, 각종 공과금, 친척 경조사비 같은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자녀들은 이미 자립했어도 가끔씩 자금 지원을 부탁해 오면 안 도와줄 수는 없고요. 또 은퇴했으니 한 번쯤은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조금씩 사치 아닌 사치를 부리다 보면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결국 이분도 은퇴 23년 차에 우울감이 깊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교장실에서 존중받으며 일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날 안 찾는다는 허탈감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결국 가벼운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고 부업을 찾느라 여러 문을 두드렸지만 마땅한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아 지금은 소일거리 삼아 편의점 야간 일을 잠깐씩 하신다고 해요. 은퇴가 반드시 쉽고 편안하다는 환상은 깨져버렸죠. 3. 평생 사무직이었는데 은퇴 후 갑자기 택시를 모는 58세 전직 회사원 사례. 세 번째 사례로는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30여 년을 꽤 탄탄한 중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다 58세에 명예퇴직하신 분이에요. 이 분도 내 연봉이면 적금하고 주식 투자 좀 해두면 은퇴 후에 길게 봐도 먹고 살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금 받고 한숨 돌리는 순간 주식시장이 급락해서 투자했던 자금이 절반 이상 사라진 거예요. 거기에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사무직 경력만 있다 보니
퇴직 후에는 관련 업종에서 중간 관리자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더랍니다. 결국 생활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니 무엇이든 당장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택시 자격증을 따고 하루 10시간씩 택시를 몰기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 쉽지 않더래요. 교대 근무가 좀 더 자유롭긴 해도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졌다고 해요. 또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나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죠.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가 새롭게 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는 마음과 그래도 어쩌겠나.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지라는 현실 사이에서 괴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가장 큰 실수는 중장기 재테크 전략을 세우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소문난 특정 종목에만 몰빵 투자한 거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회사 다닐 때부터 취미 삼아 과소비도 좀 했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빚이 된 상태였죠. 은퇴 직후 목돈으로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주식 폭락으로 목돈이 거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은퇴 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조언. 위의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셨으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공통점을 눈치채실 거예요. 첫째, 은퇴 직후에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목돈이 소진됩니다. 둘째, 애초에 우리는 내가 이 정도 수입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져서 계획이 틀어지기 일쑤예요. 셋째, 몸과 마음의 건강 문제도 쉽게 찾아옵니다. 일할 때야 매일 일정이 있으니 체력이 좀 떨어져도 견딜만 했는데 은퇴 후에는 스스로 스케줄을 짜고 움직이지 않으면 급격히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보통 재무 설계사나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연금 플랜을 재검토하라. 내가 받게 될 공적연금, 사적연금, 혹은 퇴직연금 등이 과연 매달 얼마씩 나오고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해요. 막연히 얼마쯤 되겠지 하지 말고요. 필수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라. 은퇴 후에도 계속 내야 하는 고정비 주거비, 공과금, 보험료 등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비용 여행, 취미, 자녀 지원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최소 생활비를 계산해 놓고 그 부분만큼은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적극적인 노후 부업 방안을 찾으라. 예전에는 퇴직하면 편히 쉬어야지가 기본 인식이었지만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활력도 얻고 소득도 조금씩 이어가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동네 작은 강의나 온라인 강의, 자영업, 시간제 알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미리 조사해 보세요. 건강관리가 곧 비용 절감이다.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 재정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때문에 50대부터라도 건강검진, 꾸준한 운동, 식단 관리에 힘써서 향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실패해도 재시도하라. 택시든 편의점 알바든 처음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고 내 적성이나 경험에 맞는 새로운 일을 찾아보면 분명 이거다 싶은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를 앞두고 있는 혹은 이미 은퇴를 경험하신 분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불안과 우울감을 겪습니다. 은퇴 후에는 행복만 있을 거야 라고 장밋빛 환상을 품기보다는 이 시기가 삶의 또 다른 과도기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게 현명하겠죠.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자녀가 이미 자립했거나 혹은 아직 학비가 필요한 자녀가 있거나 가족 구성원이 아픈 경우 등 각기 다른 변수가 작용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은퇴 후 소득과 지출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놓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사회는 빨라야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은퇴 후에 2030년은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함에 떨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려면 앞선 사례들처럼 허둥대기 전에 미리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오늘 이야기한 세 분도 처음엔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라는 심정으로 속상해 하셨지만 결국 배운 점이 많다고 합니다. 일부는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다른 분은 소소한 자영업을 통해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나는 이미 늦었어라는 부정적 사고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대비하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씩 발걸음을 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금 250만 원이 있어도 폐지를 줍게 되는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퇴 후를 준비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 목표와 일상의 활력을 찾아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1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단 2개월 만에 사라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누군가의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은퇴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꿈꾸던 은퇴의 행복한 나날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나는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안도감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의 함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비극적인 은퇴를 피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준비의 함정과 현실. 사례 1. 대출과 투자 실패로 무너진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40대 후반 1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적금, 펀드, 그리고 조금의 주식 투자로 1억 5천만 원이라는 꽤 큰 금액을 만들었죠.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벌어야 안정된 은퇴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친구의 권유에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겹치며 투자한 돈은 물론 대출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결국 13년 동안 모은 돈과 대출금까지 단 2개월 만에 모두 사라졌죠. 김 씨는 이 정도로 무너질 줄은 몰랐다. 내가 대처할 방법을 몰랐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례 2. 의료비 폭탄으로 자산을 잃은 박 씨 부부. 박 씨 부부는 평범한 50대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은퇴를 대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에 넣고 있었고 2억 원 가까운 자산을 마련했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가 닥쳤습니다.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으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면 충분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의료비, 회복 기간 동안의 생활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결국 자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3. 자영업 실패로 은퇴 자금을 잃은 최 씨의 선택. 최 씨는 45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소규모 카페를 차렸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간에 느긋하게 일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연습하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팬데믹이 닥치며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고 3년 만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돈만 준비한다고 다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 최 씨의 말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를 관리할 계획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결론 은퇴 준비, 지금부터 다르게 시작해야 한다. 이 3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3가지 전략을 통해 은퇴의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산 분산. 김 씨의 사례처럼 한 가지 투자에 모든 자산을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하고 각 자산의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의료비와 보험 재정비. 박 씨 부부처럼 의료비 폭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은퇴를 준비하며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보험과 비상 자금을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미리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기관리 능력 향상. 최 씨의 사례처럼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제적 위기를 대비해 전문 상담이나 재무계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이야기로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행복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준비,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 은퇴 준비, 당신은 정말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저축만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돈만 충분히 모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은퇴를 준비하다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돈 외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변수는 단순한 저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은퇴 설계의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1. 은퇴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도구가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과 준비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심리적 준비. 일에서 벗어나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은퇴 후 삶의 중심이 되어줄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우울증과 자존감 하락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준비. 일터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축소가 따라옵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건강적 준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평소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2. 사례로 살펴보는 은퇴 준비의 현실. 1. 경제적 위기 돈을 모았지만 대처법은 없었던 A씨. A씨는 은퇴를 앞두고 2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가족 문제로 1년 만에 자산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돈만 준비했지 위기 상황에서 사용할 비상계획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비상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 그리고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또한 의료비를 대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꼭 점검하세요. 이 은퇴 후 공허한 목표 없이 방황했던 B씨. B씨는 회사 생활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자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심리적 위축과 우울증을 겪었죠. 전문가의 조언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 취미 혹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은퇴 후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줄 겁니다. 3. 사회적 고립 인간관계가 끊긴 C씨. C씨는 은퇴 후 지방으로 이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전부였던 그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특히 은퇴 후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세컨드 커리어 동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은퇴 설계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볼까요? 1. 비상 자금과 분산 투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면 위험이 큽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분산하세요. 비상 자금은 최소 1년치 생활비를 확보하세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은 자산이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자신감은 때로는 독이 됩니다. 꾸준한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 검진은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근육 유지가 중요합니다. 매주 적절한 근력 운동을 실천하세요. 3. 새로운 삶의 중심 만들기. 은퇴 후에는 이를 대체할 삶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취미, 자원봉사, 학습, 창작 등 자신만의 은퇴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한 가지 목표에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세요. 4. 은퇴 후에도 성장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삶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는 또 다른 성장의 시작입니다. 더 적은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더 풍요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죠. 은퇴 후 나만의 사업 시작하기. 은퇴 후에도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으로 새로운 도전. 배움의 끝은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 기술 또는 예술을 배우며 삶의 질을 높이세요. 5. 당신의 은퇴,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공감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만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선택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가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